네, 이번 시간 세 번째 세션은 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금융자산이든 부동산이든 법 개정이 많아서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으면 자칫 세금 폭탄을 맞기 쉬운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의해야 할 세법과 절세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용 가연텍스 대표 세무사님을 모시고 개정 부동산, 금융자산 세법과 절세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최인용 세무사입니다. 이데일리에서 이렇게 좀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개정되는 금융자산하고 부동산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이익이 많이 나도 걱정이고, 그죠? 부동산이 많이 올라도 걱정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많이 오르면은 또 주식에 대해서는 세금을 또 내게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걱정이고, 또 뭐 대주주 주식에 관한 그런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 사실 대주주가 많지 않지만 그 기준이 3억 원으로 내려간다고 하니까 그것도 또 내년에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있으신 분들도 또 대상이 좀 많아지실 거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뭐 어느 정도 부동산 가격이 올랐지만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또 어떻게 될 것이고, 그거를 또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 종부세 때문에 부담이 커져서 집을 내놓게 되면 또 부동산 가격이 또 떨어지지는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융자산하고 부동산은 어떻게 개정이 되는지, 그 세법도 참 그 수요하고 공급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것도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으로 한번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 저는 가연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를 맡고 있고요. 자, 부동산 세금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부동산 쪽이 바뀐 게 워낙 많아가지고 부동산을 좀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요, 취득에서부터 뭐 양도까지, 보유하고 양도까지 세금이 좀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그 세무사들, 저희 같은 이제 세무사들이 상담을요, 저희끼리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양포 세무사. 얘기 들어보셨어요? 양포 세무사? 양도세 포기한 세무사예요. 뭐 수포 수학 선생님 같은 느낌이죠. 그 저희가 세금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너무 많이 바뀌어갖고 상담이 안 되는 그런 그 세무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좀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바뀐 내용들을 하고 이제 절세 방법하고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여러분들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그죠? 내게 되죠. 그래서 취득세가 이번에 또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분화해서 나오기도 했고, 다주택자들은요 그 취득세를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또 이 부동산을 지금 못 팔게 하잖아요. 그죠? 양도세, 다주택자들 양도세 중과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과세를 피하려고 어떻게 하죠? 부자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집 많은 거 증여하겠죠, 자녀들한테. 그죠? 근데 증여하는 거를 특수관계자인 자녀들한테 할 때는요, 또 이 그 취득세가 8%, 12%까지 중과세가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세법이 바뀌었어요. 또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막 머리를 쓰겠죠. 그러면 부동산을 법인으로 사가지고 법인에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법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구체적으로는 주택이죠. 주택을 취득할 때는 12%까지 중과세가 돼서 그 길도 아예 막아버렸어요. 굉장히 까다로워졌죠. 그리고 자금 출처 조사도 이제 부동산 취득자금 세세하게 어떤 자금으로 샀는지 요것도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대부분 부동산 살 때 우리가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영혼까지 끌어모아갖고 지금 돈을 모아야지만 살 수 있는데, 대부분 본인이 원하는 아주 좋은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는 돈이 모자라기 마련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부모님한테 좀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증여세 신고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증여세 내면서까지 신고하고 싶지 않죠. 대부분 마음들이 그래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그렇지만 증여세 신고를 안 하면은 이게 그 자금이 안 맞게 돼요. 대부분 자금 출처 조사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연봉 한 7천으로 한 10년 정도 일했거든요. 그럼 7억은 제가 소명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국세청에서 보는 여러분들의 자금 출처는요, 지금 통장에 남아있는 돈이에요. 여러분이 7천 벌면 다 씁니까? 아니면은 그거 모아놓습니까? 대부분 생활비로 쓰고, 그죠? 내 통장에는 그만큼 모으기 힘들단 말이에요. 7천이 연봉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모을 수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한 1, 2억 모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 생활 물가를 따지고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들에 따라서 맞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돈 모으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금 출처 조사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얼마 벌었다, 이게 자금 출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통장에 어느 금액이 계약금, 잔금으로 누구 통장에서 나갔는가를 밝히는 게 자금 출처예요. 그래서 이 조사를 하다 보면 증여세라든가 뭐 아니면은 사업 소득을 누락해 가지고 뭐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던 이런 것들이 막 다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약간 좀 내가 자금의 출처에 좀 이렇게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을 안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을 정도예요. 몇몇 제가 저희 대표님들 중에 한두 분은 도저히 자금 출처가 안 돼가지고 부동산 구입하는 거 대신 다른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까다롭게 나와요. 자, 취득할 때 세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보유할 때 여러분들 그 보유 이익이 있죠. 부동산 보유한 뭐 받습니까? 임대료 받죠, 그죠? 임대료에 대해서 임대소득세 어떻게 낼 거냐, 그죠? 부가가치세 어떻게 낼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오죠. 또 여러분들이 보유하기만 해도 내는 세금이 있어요. 뭐 내죠?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또 종부세 이런 거 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강남권에 잠실권에 이런 아파트들 참 사기도 어려워졌지만 대출도 안 나와서 사기도 어려워졌지만 이 사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저는 월세 상승 요인도 굉장히 좀 큰 것 같아요. 보니까 어제 이제 그 상담하신 분이 이제 롯데 시그니엘 아파트를 산다는 거예요. 한 75억짜리를. 그래서 사서 이거 뭐 안 되면은 뭐 월세가 많이 나가는데 월세가 지금 2천이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걸 사시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쭉 분석을 해드리면서 보다 보니까 50억 정도 공시가액이 나오고 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종부세만 매년 한 1억 5천 내시겠더라고요. 그러면 월세 받아갖고 그게 자기 돈이 아니라 그게 종부세로 국가에 다시 내야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니까 종부세 부담이 커질수록 다주택자들은 아마 월세를 더 올리려는 유인이 아마 커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유만 해도 우리가 내는 세금이 재산세랑 종부세가 있는데 이게 또 이번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얼마나 많이 나올지 그런 것들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처분하면 무슨 세금 내죠? 부동산 처분하면 양도세. 처분 안 하고 내가 계속 갖고 있다 죽겠다. 그러면 상속세. 죽기 전에 그냥 아들이나 줘야 되겠다. 라면은 증여세. 그죠? 그래서 마지막 처분 단계는요, 우리는 죽어서도 세금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처분을 하든 안 하든 누구한테 주든 셋 중에 하나밖에 못 하잖아요, 우리는. 그죠? 자, 요 세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다 바뀌었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취득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취득세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언뜻 보면 1%에서 3% 똑같은데 보니까 금액을 잘잘하게 나눴네요. 그래요, 그죠? 어떻게 6억이랑 7억이랑 취득세가 같냐? 뭐 7억이랑 8억이랑 어떻게 같냐? 이런 식으로 구간이 6억에서 9억까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던 거를 이런 식으로 1억에서 7억 원, 8억 원, 9억 원까지 세분화해가지고 그 금액 구간을 좀 나눴습니다. 1, 2억 차이에 되게 민감해진 느낌이죠. 그래서 보통 취득세는 9억 미만은 1억에서 3%다라는 게 기본적인 세율이에요. 자, 그거를 가지고 갑니다. 근데 요것만 바뀐 게 아니라 다주택자들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요게 또 바뀌었어요. 보실까요? 1주택은 1%에서 3%예요. 조정대상 지역이거나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거나 1%에서 3%인데 2주택을 조정대상 지역에서 취득할 때는 8%로 올라갑니다. 세졌죠?
만약에 내가 집이 두 채가 있는데 세 번째 주택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산다 하면은 12% 올라가요. 근데 내가 세 번째 집이 우리 그 조정 대상 지역인 서울이나 세종이나 뭐 이런 부산의 일부 구나 이런 데가 아닌 다른 데 뭐 만약에 그 뭐 이렇게 충청이나 뭐 강원 쪽에서 집을 하나 더 샀다라고 하면 3주택이라도 8%로 과세가 됩니다. 여러분 이 부동산이요. 거래세율이 한 5% 이내면은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8%면 취득세는 8%지만 중개수수료에다가 뭐 이것저것 등기 비용에다가 이런 거 들어가면 얼마 나오냐면요. 거의 한 10%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12% 되면 또 더 붙어요. 중개수수료에다가 뭐 이것저것 하면은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 12% 세율이 이제 생겼고 4주택 이상은 무조건 12%고 법인도 무조건 12%고 그렇게 취득세 세율을 주택수를 많이 갖지 않도록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 주택으로 구입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좀 그 우리 그 법률 그 이렇게 제안하시는 분들이 좀 외국인 같은 경우에 지금 오히려 외국 자금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아파트를 사는 데 있어서 그쪽은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 자금 조달도 부채도 좀 유리하고 뭐 우리나라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으니까 외국에서 차입해 가지고 그 자금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오히려 외국인들한테 우리나라 부동산 부족하니까 취득세 세율을 좀 많이 올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15%까지. 캐나다가 그랬다고 합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한번 좀 사례를 보면은 1주택자가 비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하나 취득한다. 내가 집이 하나 있는데 전원주택으로 하나 강원도에 별장 하나 사고 싶어. 그런 경우에는 몇 프로냐? 3%. 그죠? 기본세율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금액이 작으면 1%까지 가겠죠. 아까 금액 조정이 있었으니까. 근데 1주택 소유자가 내가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하나 더 사야 돼라고 하는 경우에는 요거는 8%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일시적 2주택 있죠? 일시적으로 내가 집 사가지고 이거 옮겨야 되는데 나 서울에서 여기서 이제 그 더 이상 여기 뭐 재건축 들어가거나 못 살거나 해가지고 여기 팔고 다른 데 집 일시적으로 내가 옮겨 타야 돼. 좋은 아파트로 갈 거야 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는 2주택으로 8%가 아니라 1%에서 3%로 그렇게 과세를 합니다. 그런 예외는 있어요. 자, 2주택 소유자가 비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면 3주택이면 무조건 12%냐? 아니에요. 2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비조정 대상 지역, 그러니까 서울이나 세종이나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8%로 갑니다. 예, 그래서 좀 까다로워졌지만 여러분들이 최고 세율 8%나 12% 세율을 부담하지는 않도록 여러분들 자산관리 전략을 좀 잘 짜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아마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명의분산은 가족끼리 명의분산, 배우자하고 명의분산은 세대를 합산하기 때문에 내가 한 채 사고 배우자가 한 채 사면은 이거 각각 1% 3% 기본세율 받는 거 아니냐? 이건 아니에요. 세대별로 합산하기 때문에 2주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분가한 자녀가 있다면 30세가 넘어서 분가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한테 이렇게 그 주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는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취득세 낮게. 그죠?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주거용 오피스텔. 이거는 주택으로 봐서 이거 취득세 중과세 되나? 왜냐하면 지금 그 증시가요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이 부동 자금이 증시로 갔던 자금도 있지만 이제 오피스텔 소형화된 부동산도 많이 찾는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이게 처음에는 확정이 안 되잖아요. 오피스텔은요 이런 거예요. 오피스텔은 들어와서 누군가 살고 있으면 주택이 되는 거고요. 들어와서 누구가 사업을 하고 있으면 사업용 자산이 되는 겁니다. 오피스텔은 그래요. 사후적으로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취득할 때는 일반적인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 4%가 이렇게 적용돼요. 그렇지만 이제 재산세 과세 대장에 누군가 거기서 이제 그 전세처럼 살아요. 오피스텔에서 약간 좀 평형수 있는 데들은 그런 데들 많죠. 그래서 그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대가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요거는 2020년 올해 8월 10일 이후분부터 적용이 돼요. 근데 그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8월 이후에 오피스텔을 취득하시는 분들은 그
이 오피스텔 안에 사업자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주거용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부분 오피스텔에 주소지 옮기지 마세요. 우리 오피스텔은 주소지 옮기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거 사업용으로 계속 판단을 할까요? 나중에요. 제가 오피스텔 가지고 있는 분들 1세대 1주택 비과세 문제가 꼭 이것 때문에 걸리거든요. 그럼 오피스텔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거기에 주소지 옮기지 말라고 했는데 누군가 살았던 흔적이 있어요. 뭐예요? 바로 이런 조명, 전력 써야 되죠. 수도 써야 되죠. 이게 몇 인가구가 살았는지 거기에 대한 게 그게 나와요. 전력 양계, 수도 사용 양계를 봐가지고 실제로 거주한 걸로 보면은 주택으로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으면 거기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누가 사업을 안 하면 주택으로 봐가지고 주택수에 포함해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오피스텔 때문에 세금 하나도 안 나와야 될 게 몇 억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투자는 그런 면에서 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취득세도 문제지만 양도세가 더 커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예요. 나는 집은 없는데 무주택자예요. 근데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주택이 있어. 근데 이게 나 혼자 물려받은 것도 아니야. 가족들, 우리 형제들 3명이서 물려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주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집을 살 때 2주택이 되는 거야? 아니면 1주택이야? 애매하죠? 예, 여기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국세청이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 상속이나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5년 이내에 그 상속한 주택이 하나 받아도 내가 상속주택 말고 하나를 더 사면은 그 상속주택 없는 걸로 봐줄게. 그렇지만 5년이 지나가면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사람 거야. 근데 상속이 똑같아. 3분의 1이야. 요즘에는 그 상속 똑같이 해주죠. 똑같이 해주는 게 많기 때문에 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면은 그 집에 누가 살았는지 아니면 최연장자가 누군지 그 사람의 주택 소유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상속주택만 있다고 해서 내가 안 산다고 해서 이 주택이 없는 거는 아닐 수가 있고요. 특히나 상속받은 후 5년 이내에 사는 거는 취득세 중과세가 안 되지만 5년이 넘어가서 사면은 취득세 중과세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본인의 주택으로 판단이 되면 그런 부분도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속받은 주택은 꼭 고려를 하셔야 돼요. 이거 5년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금방 가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할머님이나 어머님, 부모님 이렇게 돌아가신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보다 금방 가요. 자, 그래서 일시적으로 2주택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 가기 위해서 나는 주택을 하나 더 사는데 그거 어떻게 하느냐? 1년 이내에 이사를 가면은 그거는 그 중과세가 취득세 중과세가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이게 1년 이내에 그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를 하게 되면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 2주택이 되니까 2주택 세율 8% 되겠죠. 그거에다가 그동안 세금 안 낸 거에 대한 가산세까지 해가지고 추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뭐 계약 문제가 이렇게 꼬여가지고 나는 집을 나왔는데 이 집이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취득세 중과 부분 가지고 추징도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조정 지역 내의 특수관계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에 집이 한 두세 채 있으신 분들은 지금 집을 팔아서 양도세를 내고 이 양도세 세율이 크다 보니까 이거를 팔긴 팔아야 되는데 지금 뭐 살 사람도 없고 그죠? 거래도 잘 안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파는 게 낫냐 안 파는 게 낫냐 고민을 하시다가 정부에서 취득세 중과세를 하겠다고 하니까 증여를 많이 했어요. 한 7월 달까지 증여 신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상담을 거의 뭐 매일 할 정도로 그 증여 신고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때 그 증여를 할 때요. 이제 다주택자가 보유주택 중에서 이 부부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이것도 이제 그 뭐 만약에 그 좀 고가 아파트다라고 한다면 공동 명의로 해도 종부세가 나오는 거야. 그죠? 그러면 자녀들한테 조금 떼주면 그 부분은 1인당 6억까지는 종부세가 안 나오니까 자녀들한테 떼주는 거는
굉장히 유리한 절세 방법이죠. 그래서 자녀들한테 주려고 하는데 그게 공시 가격 3억 원 이상이면은 조정 지역에서 이게 그 주택 수로 봐가지고 그 중과세가 되거든요. 그거 10억 원짜리를 25% 주면 2억 5천이니까 이거는 조정돼 공시 가격 3억 원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준비했는데요. 이 그 시가 표준액 3억 원 이상인 주택은 전체 가격으로 판단을 해요. 10억 원으로 판단을 해서 3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요 경우에는 잘못 증여하면 취득세 세율이 12%가 나와요. 증여세는 안 낼 수도 있지만 뭐 적게 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취득세율이 중과세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고요. 그 보유를 하는 거에 대한 그 종부세 부분도 한번 보유만 해도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나오는데 이 부분도 조금 더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종합부동산세가 이렇게 주택부는 이렇게 됩니다. 계산이. 그래서 이 종부세가 다주택자들은요, 이 공시가격도 지금 계속 올라가죠. 주택 공시가격도 올라가고 물론 거기서 6억을 빼주지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걸 6억을 빼준 금액에서 곱해요. 그게 지금 2019년부터 85%, 올해는 90%고 내년에 95%고 내후년 2022년까지는 100%로 올리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6억 원 미만으로 주택을 좀 나눠서 공동명의로 가자 하는 거는 절세 방법이었어요. 그죠? 공동명의가 유리한데 절세 방법이긴 한데 그래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은요 가급적이면 공동명의로 취득을 하시면 자녀들 명의까지 넣어서 아예 일부 증여를 해주시면서 취득을 하면은 종부세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새로 취득하는 것들은 그렇게 한번 취득하시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지금은 함부로 증여를 하셨다가는 아까 보셨듯이 취득세가 12%가 나오니까 함부로 증여를 지금 있는 거를 증여하는 거는 고려를 하셔야 돼요. 불리한 경우도 좀 나옵니다. 종부세보다. 그리고 법인으로 취득하시는 분들은 그 이제 6억 원에 대한 공제 금액이 없어졌기 때문에 법인으로 넘겨서 주택을 뭐 어떻게 절세를 할까 하는 것들은 정부에서 지금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동명의가 기본적으로 유리하지만 법인까지 명의를 나누는 건 그건 아니다라고 결론을 그렇게 내놓을 거고요. 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이제 올해 이제 90%고 내년에는 95%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종부세 부담은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올해 종부세도 사실은 걱정인데 내년엔 더 크다. 그리고 내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양도세도 굉장히 많이 과세를 하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 개정세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그 시장이 어때요? 우리 고종환 선생님 좀 전에 한 강의를 제가 좀 들어봤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매물들이 강남권에서 좀 나오고 있고 뉴스들도 좀 약간씩 금액들이 처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2006년도, 7년도, 8년도 그때 종합부동산세 처음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제가 종합부동산세 위헌 청구 소송을 그 법무법인하고 같이 진행을 해서 좀 알고 있는데요. 종부세 고지서가 나오면 언제 나오죠? 이제 종부세 그 납부를 12월 15일까지 해야 되니까 11월 말쯤에 이제 종부세 고지서가 나옵니다. 그때쯤 되면요. 아,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구나, 세금이. 이렇게 느끼시게 돼요. 특히 2주택, 3주택자들. 근데 올해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내년에 집값도 더 올라가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올라가면 더 나오겠죠? 아, 이러면은 내년에는 세금 낼 부담이 없는 거, 너무 부담이 오는 거예요. 지금 올해까지 세금만 하더라도 강남권에 한 2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 제가 계산해 보니까 6천에서 8천까지 나옵니다. 2주택만 하더라도. 여러분 종부세로 매년 6천에서 8천을 집에서 뭐가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의 소득으로 그걸 내야 돼요. 특히 뭐 연금 소득자이신 분들은 아마 부담이 굉장히 크실 거예요. 따로 뭐 젊어서 사업이 있다거나 뭐 그 지금 소득을 많이 창출하고 계신 분들은 그게 부담이 안 될 수 있지만 이제 고령이시거나 그 연금 소득만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부담으로 좀 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종부세 고지서가 나오면 더 나올 거고 내년 6월 1일 전까지 팔아야 그 중과세가 조금이라도 낮기 때문에 아마 그때까지 내년 6월 1일 전까지는 조금 그
부동산 시장이 조금은 좀 이렇게 많이 치고 올라갈 유인은 세법적으로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취득하시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금매로 나오는 것들은 또 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종부세도 이렇게 세법이 개정이 돼가지고요. 보통 6억에서 50억까지 금액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요 금액을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일반적인 그 종부세 세율이요. 1%, 1.4% 이 정도였습니다. 6억에서 12억까지는 1%, 12억에서 50억 구간은 1.4%. 근데 이게 0.2%씩 늘어서 1.2%, 1.6% 되고요. 3주택 이상이 되면은 이게 2.2%, 3.6%까지 돼요. 여러분 종부세가 2%, 3%란 얘기는 뭐냐면요. 뭐 6억을 빼주긴 하지만 뭐 만약에 이제 부동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2%씩 만약에 우리가 세금을 낸다라고 하면 50년 종부세 내면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50년 100%예요. 그죠? 50년 갖고 있으면 국가에 그 집과 관련한 그런 세금으로 다 내는 거랑 비슷하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종부세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지금 그 보유세 중에서는 큰 편이에요.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는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한번 제가 그 아래서 그래서 한번 그 계산을 해놨습니다. 15억 정도 아파트 한 채 보유하면 계산하면 한 3, 400 정도. 그렇지만 20억 이상 아파트 되는 거 강남권에 한 2개 정도 가지고 있으시면 이렇게 되죠. 그런 경우에는 8천 이상 세금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종부세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1세대 1주택으로 만들고 명의를 나눠야 돼요. 그죠? 그게 종부세를 줄이는 방법이고 특히 고령자 공제는 조금 더 많이 해주겠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금 생활 하시는 분들은 고령자 분들은 앞으로 추가적인 소득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종부세 내다가 정말 국가에 뺏기는 기분이 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제를 조금 더 60에서 65세 이렇게 나이대별로 70세까지는 20%, 30%, 40%로 개정을 좀 높여줬습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 공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1세대 1주택을 명의를 나눠서 오래 가져가라.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면 집 함부로 바꾸지 마라. 왜? 장기 보유 공제가 없어지니까. 그죠? 그러면 한편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나이 들면은 이제 새 집도 못 간다는 얘기냐? 그죠? 그렇지만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가 같이 가기 때문에 그거를 합해서 한도를 80%까지는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그 연금소득 되시는 고령자분들은 어느 정도 혜택을 좀 줬다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뭐 정치적으로 합의가 된다고 한다면 이 비율은 더 올라가거나 아마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조금 더 올라가서 70%에서 80%로 좀 고령자들을 우대를 해주는 그런 법으로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장기 보유하고 있는 그 주택을 그럼 이제 와서 뒤늦게 한번 증여를 해볼까 이렇게 또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공동명의로 바꾸고 오히려 세금 부담이 더 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 보유 공제가 없어져가지고 그죠? 장기 보유 공제를 5년에서 10년, 10년에서 15년 해야 되는데 뒤늦게 배우자 자녀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면 장기 보유 공제가 없어져서 오히려 부부간 증여가 불리한 금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높은 고가의 주택일수록 그런 경우들이 나와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또 우리 임대주택 가지고 또 왜냐하면 본인 살고 있는 집이 있고 다른 집을 임대주택으로 묶어가지고 주택으로 재테크하셨던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많기 때문에 임대주택 가지고 재테크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장기 임대주택을 4년짜리 있고 8년짜리 있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4년짜리는 없어지는 걸로 됐고 폐지가 됐고 이제 8년짜리는 10년으로 늘어났어요. 그죠? 10년으로 돼서 10년짜리 장기 임대주택으로 여러분들이 등록을 다시 해놓으시면 여기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됩니다. 근데 4년짜리 단기 임대주택도 예전에는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장기 임대 중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가운데 거 요거는 매입 임대로 유지가 되고 그죠? 단기 임대주택 4년은 폐지가 돼가지고 요거는 이제
그 종부세 합산 배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임대주택도 이제는 팔아야 된다라는 거죠. 단기는.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아파트를 장기 임대로 그럼 지금 전환하면 될 거냐?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안 됩니다. 지금은요. 2020년 올해 7월 11일 요 법이 발표가 되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이거를 장기 매입 임대주택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이게 10년 이상 임대를 하더라도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장기 임대로 내가 전환을 해서 지금부터 할 거야.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말고 아파트는 안 되는데요. 이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이 있어요. 그죠? 일반 주택은 장기 매입 임대주택. 그러니까 빌라 같은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죠? 빌라나 이렇게 다세대 주택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장기 매입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됩니다. 요거는 가능해요. 아파트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 조정 대상 지역에 그 취득한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적으로 합산 배제가 되는데 2018년 9월 14일 새로 취득을 이제 서울이나 세종이나 이런 데서 한 거는 또 그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외 지역에 대해서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아셔야 이제 부동산 가지고 집을 가지고 우리가 재테크하는 게 유리할지 불리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빌라 서울 시내 빌라 종부세 합산 되는 겁니다. 이제 사시는 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양도세 가지고 조금 더 한번 말씀 나눠볼게요. 자, 양도세는요 처분할 때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를 내는데 이게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뀐 내용이 너무 많죠, 그죠? 많아서 제가 양도세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도 지금 이게 프리젠테이션 10개를 해야 돼요. 그래도 한번 좀 빨리 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자 이제 그 양도세 중에서 바뀐 게요. 예전에 분양권은 주택수 계산해서 뺐었습니다. 근데 이제 2021년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부분부터는 분양권을 포함을 해서 주택수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법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는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주택 장기 보유 공제 적용 요건도 전에는요. 그냥 보유만 하면은 이 그 장기 보유 공제를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보유하고 거주를 나눠서 40%씩 한꺼번에 따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 올해 팔면 80%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내가 10년 보유만 하면. 근데 내가 그 집에 안 살았어. 그러면 올해 파는 게 유리해요? 내년에 파는 게 유리해요? 올해 파는 게 유리해요. 내년에 팔면 안 살았으면 40% 공제를 못 받는 거야. 거주 요건을. 그죠? 그래서 내가 거주할 집이 아니라면은 올해라도 빨리 파시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몇 달 안 남았죠? 지금 계약이 돼야 연말까지 그죠? 잔금이 치러지겠죠? 그러니까 안 그러면 이제 계속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런 부분 바뀐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2주택을 이제 그 보유한 1세대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그 A주택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A주택을 그 아래 표로 말씀드릴게요. A주택을 14년도에 취득했어. 그리고 19년도에 B주택을 취득하고 2021년도에 B주택을 뭐 그냥 팔았어요. 이거는 뭐 2주택 상황에서 팔았으니까 과세돼서 팔았겠죠. 근데 2024년 그 1월 달 이후에 요거는 2021년 1월 1일 이후에죠. 1월 1일 이후에 A주택을 양도하면요. 이건 비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 요 2021년 4월 달부터 A주택은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요건을 충족한 걸로 봅니다. 이게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요. 이거 B를 팔면 전체가 다 A주택 취득한 걸로 봤어. 그래서 10년이 넘어서 팔았으니까 이건 10년 장기 보유 공제 다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내년부터는요. B주택을 팔면 요 기간만 1세대 1주택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마음은 급한데 이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단기 매매에 대해서는요. 양도소득세율이 1년 미만 단기 보유 70% 세율이에요. 여러분 70% 세율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도 드디어 70% 세율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7%까지 합하면 77%, 거의 한 80% 육박하는 세율이에요. 다 뺏어가겠다는 거죠. 단기에는 절대로 매매하지 마라. 1년에서 2년은 원래는 이제 기본 세율이었는데 이게 60%로 세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 차익이 5억인 경우에 1주택자나 2주택자가 단기 미만 보유 주택을 팔면은요 이렇게 돼요. 세금이 올해는 5억짜리 양도 차익을 가지고 있는 그 1년 미만 보유한 거를 그 팔면은 세금 한 40% 내니까 5억에 40%면 한 2억 정도 내겠죠. 근데 내년이 되면은 70%가 돼가지고 한 3억 4천, 3억 5천 가까운 그죠? 5735 요 금액을 내게 됩니다. 2년 미만도 60% 중과세가 되니까 빨리 팔 거면 올해 안에 정리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내년보다 그죠? 자, 단기에 파실 거라면 올해가 낫다라는 거죠. 자, 단기 매매 양도세 소득세율이 인상돼 가지고 요게 이제 그 적용이 되는 거는 이건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그 다주택자는 현재는 2주택은 10%, 3주택은 20% 더해서 세금을 내는데요. 이제 내년부터는 2021년 6월 1일부터는 2주택은 20%, 3주택은 30%라는 거야. 이게 뭐예요? 다주택자들 집 팔 거면 2021년 6월 1일 전에 팔아라. 5월 전까지 팔아라라는 그런 시장에 신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상담을 할 때 이런 내용들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에 그리고 6월 1일 기준으로 여러분 6월 1일 기준으로 뭐냐면 6월 1일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무슨 세금을 내요?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내요. 그러니까 올해 종부세 고지서 받고 세금 너무 많이 낼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럼 내년쯤에는 나는 다주택이니까 이거 팔긴 팔아야 되겠는데 하시는 분들은요 기왕이면 6월 1일 전에 팔 유인이 있는데 세금도 더 싼 거야. 그죠? 그러니까 6월 1일 전에 팔려고 노력을 아마 많이 하실 겁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돼 있고요. 이것도 제가 그 2주택자, 3주택자 이렇게 계산해서 내용을 보면은 세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죠. 자, 일시적 2주택이 팔리지 않은 경우에 양도세 어떻게 하냐? 양도세 이것도 그 1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요. 그 비과세가 적용이 되지 않고 장기보유공제도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요건을 잘 갖춰서 이렇게 팔아야 돼요. 1년 이내에 팔아야 되고 근데 경우에 따라서 1년이 아니라 뭐 무조건 그 저기 뭐 아까 임차인 문제 말씀드렸잖아요. 임차인들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하고 뭐 증빙 서류에 의하는 경우에는 1년을 더 연장해 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그 폐지가 돼서 그 지금 그 중간에 아까 4년 임대주택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는 집이 한 채가 있고 하나는 임대주택이었는데 4년 임대가 없어졌어. 그러면 나는 졸지에 2주택이 돼버린 거잖아. 억울하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 주택은 2분의 1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등록 말소 후에 1년 이내에 양도하면은 요거는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이상 하고 그 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에 그리고 1년 이내에 취득을 해야 돼요. 아마 시장에 물건들이 많이 나오게 될 요인들이 많아졌죠.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동산 관련해서는 다주택자들이라든가 이런 임대했던 그런 물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단기간 안에 좀 시장에 매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세법적으로 보면.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공급이 많아지면 조금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실 때 세금이랑 같이 판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